네, 이 자리에 경제부총리 말씀드린 대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휴일인데 나와주셨네요. 네. 그 뉴스에는 뭐 한두 번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시사 대담 프로에 나온 건 아마 오늘이 처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취임이 작년 12월 9일이었으니까 뭐 곧 부총리 되신 지 6개월쯤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경제가 안 좋고 뭐 형편이 뭐 나아졌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 사령탑으로서 국민들한테 요즘 경제 사정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여러 가지 대내 여건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네.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팀이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면은 저는 그와 같은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부총리, 경제부총리 오늘 어렵게 모신 만큼 저희가 질문들이 이렇게 무척 많습니다. 먼저 그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지표, 경제 지표가 뭐 좋지 않게 나오는 게 꽤 있어요. 소비, 생산, 투자, 뭐 설비 이런 등등. 그리고 또 수출도 안 좋게 나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4월 경상수지가 83개월 만에 처음으로 뭐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무엇보다 성장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분기에 지금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네. 쇼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성장률 하락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걱정이 많이 되죠? 네, 정부가 금년도 경제정책을 수립하면서 연간 성장률을 2.6 내지 2.7%로 국민들께 예.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1, 4분기에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네. 이 수치는 사실은 작년도 1분기 대비로는 1.8%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작년 4, 4분기 바로 직전 연도인 4, 4분기 대비로 본다면 마이너스 네. 0.3%가 나오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나오게 된 원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해지는 교육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이 작년도의 예측보다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고 네. 그것이 우리의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국내 투자가 역시 부진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국내 투자가 부진하고 지난 1, 4분기에 설비 투자가 좀 부진했던 것이 원인이 아니었나 싶고요. 세 번째는 사실 기저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작년 4, 4분기에 굉장히 4, 3분기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네. 1% 성장을 했는데요. 그 4, 4분기에 대비하다 보니까 기저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좀 그렇게 어렵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1, 4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이 됐지만 제가 전망컨대 네. 2, 4분기에는 다시 경기 개선이 이루어질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까지 정부가 노력했던 민간 투자 활성화의 노력도 좀 나타나고 특히 재정 조기 집행 효과가 2, 4분기에 나타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2, 4분기에는 저는 괜찮아질 거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뭐 KDI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 일단 올 성장률 전망치가 2.6, 2.7이었는데 이런 경제기관들처럼 저희도 하향 조정할 계획이나 이런 가능성. 정부가 1년에 연간 경제운영계획을 제시를 하고 또 네. 6월 말에 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라 그래서 한 번 더 네.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 정도에 가서 6월까지의 경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금년도 성장률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견제할 것인지 일부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6월 하순에 경제정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같이 판단해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좀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내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뭐 시중의 여론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위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경제 상황 현재 위기 상황이다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인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이 경제 상황에 대한 그리고 지표 동향으로 볼 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까지는 지금 과도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 4분기에 경제 상황이 나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대내외 여건으로 볼 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나아지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전력 투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경제가 심리라고 하니까 부총리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경제 주체들한테 긍정적인 작용으로 방향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장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소득주도 성장 뭐 늘 얘기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다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거시 지표들 가운데 특히나 그 저소득층 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보면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서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돌리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나 지표를 보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소득주도 성장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얘기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각에서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어렵게 된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네. 소득 주도 성장이 갖고 있는 내용적 패키지를 보면 4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득 기반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바깥에 있는 분들 고용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일자리 제공 노력, 그다음에 일자리 안에 계시는 분 중에서도 저소득으로 저임금이 굉장히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기반을 강화해 주자.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주고 그다음에 생계비를 경감시켜 주자는 이 4가지가 컴포넌트라고 한다면요. 그 중에서 아마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소득 기반 강화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것 때문에 많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계비를 경감해주고 또 저소득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려 하는 노력은 저는 앞으로 더 강력하게 시행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시장의 기대보다도 속도가 빨랐던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처럼 굉장히 어려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보완해 나가면서 좀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네요. 최저임금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번 주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심의가. 그리고 이 다음 달 말에 아마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아마 7월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속도 부분 방금 언급하셨는데 여당에서도 동결 얘기가 나옵니다. 동결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작년하고 금년도에 굉장히 시장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인상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최저임금은 저는 제가 수준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들의 어떤 부담 능력, 그리고 시장에서의 수용성 이런 3가지 측면이 저는 꼼꼼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최저임금 10,000원 지금 목표치이긴 합니다만 지난 대선 때 보면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다 10,000원 공약을 내걸었단 말이죠. 그 경제사령탑으로서 이게 뭐 문재인 정부만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모든 경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최저임금 때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억울하시다거나 뭐 하실 말씀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0년까지 10,000원을 가겠다는 공약은 이미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그런 요인들이 가만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이 나름대로 이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20% 이하로 낮추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목임금 임금 상승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은 특히 일부 취약한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도에 최저임금 결정을 할 때 이와 같은 요인들이 좀 잘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 얘기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마 최근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이긴 했는데 저임금 근로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시장 안에 남아 계신 분들에 대한 저임금 개선 효과는 있었고요. 또 일용직이나 임시직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같은 일부 최저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또 일자리를 잃는 그런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쪽에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간에서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라도 그와 같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편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퇴출된 분들에 대해서는 재정으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미 고용시장에서 벗어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보존해 주는 것은 저는 민간에서 하기보다는 재정이 또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은 좀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뭐 이론 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정부가 올해 목표치로 삼고 있는 일자리 증가치가 되게 뭐 20만 개, 정태호 수석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KDI도 최근에 올해 보면 15만 개, 20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부총리께서 방금 언급하신 대로 재정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 이런 등등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거는 양질의 일자리 증가가 아니지 않느냐. 예, 작년도에 저희가 취업자 증감 숫자가 9만 7천이었습니다. 금년도에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15만 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1, 4분기부터 4월까지, 1월부터 4월까지 평균적으로 지금 17만 6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그 정부가 지지했던 15만보다도 더 높게 나온 걸 토대로 해서 정부의 고용 목표 수준은 20만으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고요. 저희로서도 아까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양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15만보다도 더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재정에 의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좀 늘어나도록 하고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 40대에 대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 정책의 초점이 그쪽으로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건 또 저희가 보면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복지 차원에서라도 노인 일자리 부분들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국가 채무 재정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화두가 된 것 같은데 말이죠. 채무 비율이 40%가 어떤 특별한 뭐 마지노선 이런 얘기는 아닌데 부총리께서 지난주에 그 여당 경제장관 관련 회의에서 45% 2022년 국가 채무 비율이 45%에 이를 거다라는 GDP 대비 이걸 놓고서 수치를 둘러싼 논란들이 크단 말이죠. 재정 건전성 문제 없습니까? 예, 저는 그 재정 운용과 관련되는 논란인데요. 첫째는 재정 운용 관련해서 우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저는 확장적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국가 채무에 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요. 금년도에 국가 채무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9.5%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40%를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0%에 대해서 넘냐 안 넘냐 하는 논쟁 자체가 저는 언론이 지나치게 지적한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5년 동안의
중기 재정 계획을 짭니다. 네. 작년도에 18년도부터 22년 5년간의 재정 운영 계획에 의하면 마지막 연도인 22년도에 약 42% 정도 가도록 45가 아니라 42% 가도록 이미 국회에서 작년 심의할 때 같이 논의가 됐던 내용이고 확정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19년도부터 23년까지 1년이 뒤로 수년된 5개년 재정 계획을 짜게 되는데요. 작년도 22년도가 42%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1년이 더 늦춰진 19년부터 23년까지는 아마 그 수준이 조금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을 언론에서 이제 45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제가 보건대는 저희 그 재정의 어떤 운영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국가 채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 수준 초반대를 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수준보다도 국가 채무라든가 재정 수지의 증가 속도라든가 폭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로서는 그와 같은 측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지 않고 재정 수지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를 좀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하여간 공격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기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지금 말은 40%지만 공기업 부채 등을 감안하게 되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나 선진국에 보면 OECD 국가의 평균이 GDP 대비 110% 됩니다. 뭐 일본은 220%가 넘고요. 그러나 그런 국가들과 우리 국가를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GDP 대비 40% 수준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재정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IMF도 권고. 그렇습니다. IMF에서도 한국이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40%에서 마지막에 몇 퍼센트 더 올라가냐, 1%포인트 올라가냐 이런 그런 측면의 관심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증가하는 속도라든가 폭에 대한 관심이 저는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께서 지난 5월 16일 날 국가 재정 전략 회의 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고한 것에 대해서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재정이 확장적 기조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제가 보고드렸던 40%를 넘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때도 너무 40%라고 하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정의 역할과 재정이 생산적으로 쓰인다면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고, 세 번째 주문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재정 혁신을 좀 이뤄달라. 재정의 지출구조 조정을 한다든가 또는 탄로 소득에 대한 강화 등 세입 기관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그 세 가지 주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고요. 상장사들 이익도 줄어들고 있고요. 또 우리 뭐 저출산 고령화 추세 때문에 복지 비용은 또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고요. 우리 장기적으로 통일도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경제사령탑으로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뭐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확장적 기조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많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정도 담당하는 경제 책임자로서 재정이 어려운 여건이라든가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 그다음에 재정 수지의 악화, 수지의 악화정, 적자의 폭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무위원보다도 재정을 맡고 있는 제가 또 더 많은 걱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경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제가 지난번 국가재정회 때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앞으로도 저는 재정 역할을 강화해 나가면서도 이런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주제를 좀 추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스피디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방금 이 두 여야 대변인이 나와서 국회 얘기했습니다만 정상화가 만약에 되면 다음 주에 추경 이제 곧바로 심의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4월 달에 제출한 추경안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지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 정부 입장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일각에서 미세먼지만 별도로 분리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저는 뭐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건데 미세먼지 추경과 경기의 하방적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경기 대응 추경도 반드시 함께 이번에 논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추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지금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저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라도 관련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제가 호소를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부총리 여기 오시기 직전에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방금 보여드렸는데 추경 처리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말씀하신 전체를 일괄 처리해야 된다가 46 나왔고요. 재난 추경만 따로 해야 된다는 게 42%가 나왔단 말이죠. 이거 좀 보면 생각보다 재난 추경 부분들에 대한 분리 처리 여론이 꽤 높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급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국민들도 이게 예산 운용들에 대해서 재정 운용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려는 그런 여론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 아마 국가 채무 논쟁이 최근에 이루어지면서 저는 그 설명 결과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아니면 이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민생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께 그만큼 제가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저한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미세먼지, 국민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추경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국민 안전도 중요하지만은 그와 똑같이 중요한 것이 저는 이 민생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시기를 맞춰서 재정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큼 경기 대응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6월달 초순에는 특히 반드시 추경이 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요.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대단히 관심 많은 분야일 것 같은데 정년 연장 얘기입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최근에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다시 제기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고요. 우리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 있는지. 예, 사실 이 정년 문제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 구조로 볼 때 앞으로 저는 10여 년간 제가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요. 저희 같은 베이비 부모가 앞으로 고용시장에서 벗어나는 게 연간 8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금 10대가 고용시장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연간 한 40만 명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력수에 대한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재작년부터는 우리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한다면 지금 정년에 대한 연장 문제는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기재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난 연초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인구 구조 개선, 인구 구조와 관련되는 대응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밑에 한 10개의 작업반을 만들었는데요. 그 작업반 중에 한 작업반이 이 정년 연장과 관련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어떤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저는 이 사회적 논의와 또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논의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청년층들의 반발이나 소외감 부분들을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정년을 연장한다면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또 줄이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80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40만으로 본다면 그런 측면에 대한 효과는 좀 완화될 것 같고요. 사실 학계에서도 이렇게 노인의 이 정년 연장을 할 경우에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줄이냐 역량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정년을 연장하면서 이분들의 일자리 기여를 높이면서도 청년층의 이 역량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 청년의 일자리와 노인의 일자리가 중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초점을 둬서 정부로서도 좀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시청자분들께서 뭐 생소할 수도 있는데 화폐 단위 변경이죠. 화폐 개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난 3월 달에 하는 총재가 잠깐 언급하면서 논란이 잠깐 됐었죠. 근데 이게
꾸준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강남 부동산이 요즘 좀 꿈틀하는 게 다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니냐. 부총리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4월달과 5월달 두 차례 걸쳐서 그럴 계획이 없다는 거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네. 일부 SNS에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정부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타이밍이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정부 계획은 없다는 점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질문을 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도 다 질문을 다 못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꼭 나와주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네. 네, 일요진단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헝가리 유람선 사고 현장, 지금 날씨 탓에 어려움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실종자 수색, 인양 작업에 좀 진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Get your motor running. Head out on the highway. Looking for adventure.